자, 고1 미래는 2-1입니다. 어떻게 읽을까를 볼게요. 됐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 읽기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는다. 근데 읽기 전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기 중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기 후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적용해서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되겠다. 이거 이제 밑에 가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쪽 보시면, 자, 읽기 방법은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이 있는데 그 읽기 방법들을 읽기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서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읽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건 좀 거지 같은 분류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주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거 아마 똑같이 그냥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다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걸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전부 읽기와 발췌 읽기, 속독과 지독, 통독과 정독을 마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참, 왜 제가 그러냐면 사실 전부 읽기가 통독이에요. 사실은 전부 읽기가 통독이고 통독과 정독을 반대로 본다.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네. 여기 말고 이제 미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미래행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전부 읽기 방법이 있고 발췌, 이건 이제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독은 빨리 읽는 거, 지독은 천천히 읽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읽는다는 게 대충 읽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만 슉슉슉 뽑아서 이렇게 읽는 걸 이제 속독이라고 하고요. 지독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읽는 거죠. 이걸 이제 지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발췌 읽기랑 통독이랑 반대해야 되잖아요. 발췌는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건데. 뭐 아무튼 통독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교과서를 만드신 분은 발췌를 해서 그 발췌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다. 이게 이제 발췌독이면서 통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다. 그쵸?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게 지금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고서를 쓰려고 글을 읽는데 훑어 읽기를 한다. 정독을 안 하고.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아무튼 좀 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읽기 방법 선택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 학교에서 그대로 배웠으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빨리 읽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발췌 읽기를 한다.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이 있어요. 읽기 전 활동에는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글의 제목, 일단 목적 확인. 그래서 보고서 쓴다. 이게 목적 확인이죠. 그 다음에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기를 한다. 그리고 이 훑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위에 써놨죠. 훑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측해보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것도 읽기 전에 하는 내용이에요. 하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가면 또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서관에서 글을 찾았다. 제목과 소제목 사진을 훑어봤죠? 각별한 제자인 것 같아요. 뭐였어요? 추측했죠? 내용을 짐작해봤죠? 네, 밑에 가면 질문 만든 것도 있어요. 왜 여기다가 안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읽기 전 활동들이다라는 걸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에이, 왜 이렇게 느려? 자, 삶을 바꾼 만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진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진이라는 친구인데 어디 갔어? 네. 어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글을 이제 읽는 겁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글을 읽는 거고, 왜 읽는다고요? 이걸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은 이거예요.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소제목이에요. 이게 표제고요. 표제. 큰 제목. 얘가 소제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훑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보고 밑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밑에 가서 이런 소제목들을 쭉 살펴보고. 왜 이렇게 느리냐 오늘? 네, 살펴보고. 이건 아니고. 느려. 이게 이 배경에 요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다 지워버려야 좀 빠른데. 자, 아무튼 이런 거, 이런 소제목들. 그리고 이제 그림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그림 자료. 여긴 없네. 이런 거. 이런 그림 자료들도 지금 이 그림이 그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또 훑어보면서 내용을 예측하거나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이런 걸 먼저 보는 겁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자, 어진이가 하고 이제 이런 이제 훑어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도 하고 질문도 만들어 본 거예요. 질문 뒤에 있어요. 자, 내용을 볼게요. 소제목은 이거. 만남은 만남이다. 언어 유희이고요.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죠? 똑같아요, 사실. 유사한 게 아니라 만남은 만남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린다. 이 말은 그런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못 알아차리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만나지 말았어야 할 관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만남이 맛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고 또 만난 만남이 있더라도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만남을 제대로 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장난명이라고 자 이거 한자성어죠. 한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한자성어를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명이라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이게 이거예요. 고장난명 뜻이 이겁니다. 고장난명 뜻. 외손뼉은 소리를 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죠. 외손뼉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나도 그 만남이 맛있는 만남이 되기 위한 걸맞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서로 이제 만남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제자인 황상이다.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인물과 황상이라는 인물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황상이라는 인물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만남이 바로 만남이라는 거죠. 시골의 학구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 치원유고를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 문장을 읽으면 당연히 학구라는 단어를 모르실 겁니다. 학구라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어진이가 이 글을 보고 있는 이유는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산 정약용과 황상의 만남을 통해서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구나. 어진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십시다. 황상은 15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향을 와 있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받아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일단 다산이 귀향을 온 이유는 이 사람이 정조의 총애를 받은
받았던 인물이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천주교도였다는 거죠. 그죠? 천주교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귀향을 오게 됩니다. 엄청 오래 했더라고요. 19년? 엄청 오랜 세월을 이제 귀향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귀향을 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잘못 얽히면 왕의 진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닫아걸고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뭐 다른 작품 할 때, 문학 작품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귀향을 온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지들이거든요. 네, 귀향을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피하기도 하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래서 아무도 이제 정약용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주막집 방앗간을 빌려서 기식하고 있었다. 기식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가면 물론 어진이도 그죠? 이 글을 읽고 있는 건 지금 어진이죠. 여러분도 읽고 있지만 어진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구라는 단어나 기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찾아서 봤을 거라는 거죠. 사전을 찾아가며 읽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읽는 중 활동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요건 읽기 전 활동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읽기 전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과 표제, 그림 이런 걸 보면서 떠올린 질문을 만든 거예요. 삶을 바꾼 만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뭐예요? 표제죠, 표제. 사진 속 초가집은 다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거 사진 보고 생각한 거죠.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소제목을 보고 내용을 이제 소제목을 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든 거예요. 되니? 자, 읽기 전 활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가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읽는 중 활동. 저는 이걸 읽기 중 활동이라고 써놨는데 뭐 읽는 중 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뭐 그거나요. 읽는 중 활동. 자,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 읽겠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식이나 학구 이런 단어들을 찾아가며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이구나.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질문 2의 답. 아까 질문 2가 뭐였어요? 사진 속 초가집은 다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이 질문 2가 있었고 다산이 귀양 갔을 때 머물렀던 곳이구나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며 읽는 거예요. 이게 읽는 중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는 질문을 만들어 보고요. 읽는 중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읽어라. 모르는 단어는 찾아가며 읽어라.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며 읽어라. 되셨죠? 그 다음 또 소제목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여러분은 융통성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아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융통성 이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라고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융통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고지고대로 라고 하죠. 고지고대로 또는 뭐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황상은 강진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아전 뭐 관리입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며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내쳐라는 뜻,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야,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죠? 조선시대 때도 이런 얘기가 했군요. 엄청나구나. 전통이네, 전통.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 그랬더니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앞뒤가 꼭 막혔다라는 말이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잔뜩 주눅든 소년에게 다산은 길을 북들어준다.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지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생긴단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란다. 자, 그러니까 민첩한 애들, 척척 외우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잘 듣는 애들, 이런 애들 총명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 이것도 문제점이죠. 네, 이것도 주셔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이것도 문제점. 자, 이렇게. 얍. 자, 문제점이에요.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비유적인 표현 사용했죠.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육한 것을 닫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 번 이걸 반복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총명하고 민첩한 이런 친구들이야 한두 번 보면 이걸 이제 금방 후딱 파악을 하겠죠. 하지만 깊이는 없어. 근데 너는 둔하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라는 글자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마음을 다잡아라. 네, 마음을 다잡아서 늘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미육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미육하다 여겨 자신이 없던 황상에게 자신감을 주고 부지런하라는 가르침을 준 스승 정약용입니다. 저도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는데요. 네, 네, 저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야, 네가 지금 4등급이지 않니? 다른 친구들은 지금 1등급이야. 그럼 네가 1등급을 따라가려면 부지런해야 돼. 모의고사도 걔네가 하나 풀 때 니는 4개씩 풀어야 돼. 제가 원래 그 얘기 하거든요. 자기 등급만큼 풀어야 된다고. 일주일에. 1등급이 하나 풀 때 4등급은 4개 풀어야 된다. 그래야 1등급을 따라잡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애들한테. 왜 저에겐 이런 왜 이런 제자가 없는 거죠? 뭐 평생 나와 뭐 좋은 관계를 맺고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부지런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잡고 왜 이런 제자들이 없는 겁니까? 네. 평생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부지런함을. 아무튼 황상은 그것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그다음 보시면 아우 느려. 자, 글이 아니고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이제 그걸 읽고 어진이죠. 어진이가 읽기 준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질문에 답을 찾는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용기를 내어 스스로 주막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질문에 답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역시 읽기 중 활동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 중 활동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외우셔야 합니다.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정리하며 읽는 거고요. 자신의 말로 바꾸어가며 읽는 거고요. 아까 또 뭐 있었죠? 모르는 단어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며 읽는 거예요. 밑에 가면 또 있어요. 밑에 가면 뭐 질문을 만들며 읽기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읽기 중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이 글의 내용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의 내용은 별로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뭐 뻔한 얘기예요. 뭐 미육하니까 부지런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평생에 가르침을 받았다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라 이 내용이 중요한 건 별로 없고요. 그냥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읽기 전활동, 중활동, 후활동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새롭게 알게 된 점, 총명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이 성취를 이룰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뭐 새롭게 알게 된 점인가? 얘는 몰랐나 보지. 어진이는 우리는 아는데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말로 바꿔 이해하기.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 힘들어도 이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얘기겠죠. 숨겨진 의미 추론. 자, 그래서 이제 맛있는 만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중간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맛있는 만남이 뭐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걸 이제 숨겨진 의미를 이렇게 추론해서 아 다산과 황상의 만남이 맛있는 만남이구나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또 다른 소제목.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금음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이 계라는 건 어떤 모임이에요. 그냥 어떤 친목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친목 모임 계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정약용이 차를 좋아했대요. 차를. 그리고 이제 호도 보면 여러분 이게 다산이잖아요. 이 다자가 차다예요. 다도할 때 그 다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진에 있는 산 이름을 까먹었는데 강진에 정약용이 유배하던 그 지역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원래는 무슨 산인데 별명이 다산이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호를 다산이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원래는 호가 다산이 아니었어요. 원래 뭐였더라? 원래 또 다른 호였는데 아무튼 이걸 이제 다산으로 바꾸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를 좋아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보내드렸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제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파서 새긴 정석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숙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예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그러니까 19년에 걸친 귀양살이를 마치고 올라갔죠. 1818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8년 후니까 36년, 그죠?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회혼례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모르시죠? 아마 어진이도 모르겠죠? 찾아봐야 되겠지. 그 혼례를 치르는데 우리가 회갑이라고 해서 60년이 지나면 갑자가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그 12간지가 있죠.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신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게 뭐더라? 10개인데 간지가 있고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아무튼 그래서 12개와 10개예요. 이 조합을 하면 60개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갑자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60년이 지나면 또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60년 후에 이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 회갑이라고 하는 건데 회자가 돌아올 회자. 그래서 회갑이라는 게 60세, 그러니까 정확히는 61세죠. 그러니까 1세 때에 내가 태어났을 때 1세니까 우리나라는 1세 때의 그 년이 61세의 년과 같아요. 뭐 병술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이 되면 이게 갑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회올례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뜻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느리냐? 여기 보시면 그죠? 혼이 나여 함께 맞이하는 예순돌. 그러니까 60주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60주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병자년에 결혼을 했는데 또 병자년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회올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스승 내외 회올례를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15 소년이었던 제자는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접는 부채죠.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떴다. 황상은 도중에, 집에 돌아오는 도중이었겠죠. 황상은 돌아오는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부고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거, 부고라고 합니다.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이 어진이가 읽기중활동 하는 거 보시면 새롭게 알게 된 점 역시 다신계를 만들어 어쩌고 공감하며 읽기도 할 수 있어요. 읽기중활동에. 그래서 이제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다. 스승을 그려다 황상의 모습, 그리고 황상의 심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자, 이것도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다른 제자는 누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 두릉은 오늘날에 어디를 말할까? 그 다음에 황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읽기 중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읽기 전 활동에도 우리가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그 읽기 전 활동에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읽기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읽는 거고, 읽기 중 활동에 만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중 활동에서 만든 질문도 글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답이,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다. 그 다음 정황계를 맺은 뜻.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이건 이제 돌아가신 지 10주기, 10년이 된 거예요.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러니까 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빨리 뛰어내려오려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반가워했다는 겁니다.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 스승에 대한 어떤 마음, 기억 이런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주었다. 그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의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정황계야는 정씨와 황씨의 계를 맺는다는 아니죠. 황상의 문집에 실려있다. 황상과 정학연, 정학유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자,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리 먼 길에 서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을 맺고 우위를 다져 갈진저 갈 것이니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은 계를 맺은 집안이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동맹이죠. 예.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아, 너희들도 이 황씨 집안, 정씨 집안을 계로서 어떤 친밀한 집안으로서 대해라, 이런 의미죠.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66, 황상은 61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됐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사실적인 거라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읽기 전 활동 마지막으로, 그리고 읽기 후 활동, 읽는 후 활동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야. 네, 늦지만 나올 거야. 자, 읽기 중 활동 또 있죠? 질문의 답 찾기.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삶을 바꾼 만남은 무슨 뜻인가? 이거죠. 그래서 황상이 다산이라는 멋진 스승을 만나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 이것을 삶을 바꾼 만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황상과 다산의 만남이죠. 숨겨진 의미 추론.
그건 뭐 이게 숨겨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황상이 다산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살면서 제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찾아뵀어요. 딱 한 번. 찾아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스승의 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각별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10년 후에도 또 묘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정황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정황계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읽기 중활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읽기 후활동, 읽은 후활동을 봅시다. 읽은 후에는 뭘 하느냐? 전체 내용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본다. 사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더 궁금한 점을 찾아 읽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긴 안 나왔는데 내용을 독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나오면 혹시 이런 게 나오면 맞는 얘기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그래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보고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본다. 이것이 읽기 후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적용 활동. 요거는 이제 아마 시험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끊지 마시고 뒤에 이거 지금 그 삶을 바꾼 만남을 요약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게 안 들어가시면 스킵하시고 뒷부분에 가서 읽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자, 독도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실제로 해보라는 건데 밑에 보면 이제 답이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목적은 요거예요. 정보 수집, 뭐 기사 작성, 뭐 기사 작성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배경 지식 활성화를 해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읽기 전 활동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읽는 중 활동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이에요. 자신의 말로 바꿔 이해해라. 그 다음에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림을 읽어라. 예측하며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며 읽어라. 글쓴이의 의도 추론, 숨겨진 의미 추론. 그 다음에 내용이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을 수 있다. 이게 읽는 중 활동입니다. 자, 독도 숨겨진 자원의 보고. 일단 제목을 보죠. 독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읽기 전 활동을 할 때는 이걸 보고요.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일까? 라고 예측도 해보고,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읽기 전 활동이에요. 목적 확인, 뭐 배경 지식 활성화,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자, 내용을 봅시다. 독도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작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면적보다 물 아래 잠겨있는 면적이 훨씬 넓은 지형이다. 그리고 독도는 바다에 묻혀있는 자원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자원들, 어족자원, 희귀동식물, 해양 심층수, 인산염 광물, 미생물, 이런 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다에 묻혀있는 자원들이에요. 그 중에 나는 이걸 말할 거야. 이런 얘기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얼음 상태이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고 그 안에 있는 메탄이 연소하며 활활 타오른다.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탄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뭐라죠?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천연가스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셰일가스와 더불어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울릉도와 독도 주변 동해에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게 독도 주변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독도 숨겨진 자원의 보고 이런 자원이 숨겨져 있다. 매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1992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탐사.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죠? 1992년에 공동 탐사에서 오호츠크의 지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동해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대요.
동해의 지질 구조와 오호츠크해의 지질 구조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마 오호츠크해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나 보죠? 이런 게 추론이지. 그죠? 이런 게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봐봐. 오호츠크해 지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동해에서 나타나니까 동해에도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을 거야. 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오호츠크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나 보다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추론이지. 아까 그런 건 좀 추론급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지 그 지형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동해 탐사 노력했고 메탄하이드 존재 가능성 확인했고요. 2004년 개발 종합계획 수립하고 탐사했고요. 2005년 6월에 6억 톤 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발견했다. 자, 그래서 뭐 150조 원 어쩌고 30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최초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연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 확인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2005년에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용을 좀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0년 탐사, 4년 탐사, 2005년 발견, 2007년 채취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만 쭉쭉쭉 줄을 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겠죠. 문제 풀 때 이거 아무도 줄 안 치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틀리죠. 그래서 이 과정과 연도를 잘 숙지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지만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실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용화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상용화. 상용화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용화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만드는 게 상용화다. 단어 뜻. 갈 길이 멀다. 상용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캐내는데 예를 들어 뭐 1톤 캐는데 1조가 든다. 그러면 못 쓰지. 그 1조 원 내고 쓰겠어요?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 다 떨어지면 모를까?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채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상용화입니다. 자, 일단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동해에 시추관을 설치하고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심이 깊다, 물살이 세다. 그래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육지까지 운반하는 일도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역시 뭐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2015년부터 상용하려 했던 목표를 미루고 있다. 지금 이미 2022년인데 지금이 그죠? 2015년이면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상용화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는 해양 자원이 곧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해양 자원이 그나마 우리에게 이제 유일한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거죠. 게다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의 그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뭐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많이 못했어요. 뭐 하긴 했는데 많이 못했고 또 이제 그 후에는 탈원전을 이제 다시 백지화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좀 싸우고 있죠.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이견,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야, 원자력 발전 괜찮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은 결국은 이제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사고가 터지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기는 했어요. 사실 커진 건 맞습니다. 뭐 학자들의 의견이나 정치권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대다수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메탄하이드레이트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또 이것도 약간 문제는 있죠. 왜냐면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결국 그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을 사용했을 때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메탄하이드레이트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옛날 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뭐 남아있기는 해요. 아무튼 자, 우리에게 한없이 깊은 잠재력과 무한히 넓은 가능성을 끝없이 선물하는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우리 땅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 사실 이 글에는 일본의 일자도 나오지 않지만 그죠? 일본의 일자도 나오지 않지만 그 새끼들에게서 우리의 독도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 문단은 항상 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는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독도를 지키는, 동해를 아끼고 지키는 것의 가치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도 되지만 그 밑에 있는 해저 자원들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는데 밑에 어차피 정리해놨으니까 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기의 종류, 전체독, 발췌독, 속독, 지독, 통독, 정독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미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미독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미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감동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독이고요. 음독, 묵독은 이제 소리 내서 읽기와 소리 안 내고 읽기인데 이건 뭐 기본적인 거라 교과서에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라서 이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삶을 바꾼 만남 정리한 거 이게 지금 사실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보시면 내용이 아니라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그리고 읽기 후 활동을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네.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읽기 전 활동, 읽기 목적 확인 그러니까 이 메뉴를 일단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읽기 전 활동에는 읽기 목적 확인이 있고 훑어보기가 있고 내용 예측이 있고 그죠? 질문을 만드는 게 있다. 이제 요 동그라미들은 뭐냐면 실제로 요 글에서 만든 질문, 요 예측한 거, 그죠? 요게 이제 뭐지? 실제로 이 글에 대한 거고 일단은 이 메뉴를 먼저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괄호까지 1, 2, 3, 4 요거까지 읽기 중활동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가면 읽는다. 요런 단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말로 바꿔 이해하고 요건 이 글에 나와 있는 거 질문에 답을 찾으면 읽는다. 이 글에 나와 있는 거 세 가지.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처음에 아까 읽기 전 활동 요거 있었죠? 1, 2, 3 요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 1, 2, 3, 4 이게 지금 전체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다 써놓은 거예요. 네 가지를. 그 다음에 숨겨진 의미 추론도 마찬가지고 공감하며 읽기. 그 다음에 질문 만들며 읽기.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읽기 중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1, 2, 3, 4, 5, 6, 7 7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각각 이 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번 읽으시고요. 내용을 좀. 일단 이 메뉴는 괄호 1, 괄호 2, 괄호 3, 괄호 4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을 좀 파악을 잘 한 상태로 뭐 문제를 풀든 시험을 들어가든 하셔야 합니다. 읽기 후 활동도 마찬가지. 전체 내용 요약하기와 새롭게 알리는 내용 활용 방안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동그라미 1, 요 내용들이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시험을 볼 거예요. 이 괄호 1, 2, 3, 4, 5, 6, 7 1, 2 이거 읽기 전, 읽기 후, 읽기 중, 읽기 후 이거 다 메뉴를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독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독도 숨겨진 자원의 보고도 읽기 전 활동, 읽기 목적 확인, 배경지식 활성화, 훑어읽기 이런 게 읽기 전 활동이었고 읽기 중 활동은 요렇게 5개. 자신의 말로 바꾸기, 머릿속에 이미지 그리고 뭐 예측한 내용. 여기 예측한 내용 예측이 있었죠? 요거 확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찾고 숨겨진 의미 추론하고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며 읽어라. 글의 내용 또는 글쓴이의 생각을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다. 사실 뭐 내용을 비판하며 읽을 만한 거는 딱히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메탄하이드레이트도 결국은 화석연료라서 환경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뭐 무슨 마치 미래의 어떤 꿈과 같은 세상을 열어줄 것처럼 말했지만 이런 게 비판하며 읽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런 걸 좀 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야. 뭐 이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제 무조건 비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읽기 후 활동도 마찬가지. 전체 내용 요약이 있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제시,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뉴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국어는 물론 여러분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인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읽고 이해해서 풀 수 있으면 뭐하러 외웁니까? 읽고 이해해서 풀 수 있으면. 근데 읽고 이해해서 풀라고 하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읽고 이해해서 풀어도 다 맞는 애가 있고, 읽고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틀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서 틀리는 사람이라면 계속 버티지 마시고 외우세요. 내신은 외우면 누구나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